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금요일 아침엔 매일경제 정광재입니다. 오늘 주요 신문에 실린 일면 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2차례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금리가 정점을 찍고 인하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볼 수는 없고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상승하는 매파적인 금리 동결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은 한편이라는 말인가 이런 말로 교육당국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당국과 사교육업체를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학부모들이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지는 현실에 대해 강력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싸고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서 대규모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며 38명을 수사 의뢰한 데 이어서 또 다른 태양광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벌백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사측이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각각의 불법 행위에 따라 배상액을 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야당 주도로 입법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노조 측 주장을 들어준 셈이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의 일면 기사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신문 속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초상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에 실린 2023년 연합합동화력 경멸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 F-35의 훈련 장면입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린 이번 훈련에는 F-35뿐 아니라 미국 측 F-16, 그레이 이글 무인기 등 첨단 전력 610대와 2,500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해서 역대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됐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기 전에 네 분의 패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물수능과 불수능입니다. 수험생들 이제 11월에 수능이 치러지니까 5개월밖에는 남지 않은 셈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은 수능 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분야만 수능 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서 혁신해야 하는 과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물수능과 불수능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선정한 것은 지난해 수능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조금 쉽게 출제되는 물수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박봉건 의원님, 윤 대통령이 이번 그 사교육 시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수능 시험이 이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들이 출제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앵커도 최근에 그 수능 시험지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봤습니다. 제가 수험생 거의 이거는 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모든 정부에서 공교육 정상화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이건 다 내세웠던 정책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 주목할 점 뭐냐면은 지난 6월 1일 날 그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모의고사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연초에도 수능 시험 문제는 공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내라고 그랬는데 어려웠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수능 문제를 쉽게 내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 문제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대입 담당한 국장을 지금 경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실행력을 담보하는 거죠. 지난달에도 산업통상부 2차 관을
경질했는데 그 이유가 예. 탈원전을 폐기했는데 실제로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잇따르지 않았다. 네.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해서 경질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이 아니라 이 공교육 정상화 시키고 예. 사회 교육비 부담 완화하는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그러한 교육 개혁에 실제로 뛰어들어서 한번 해보겠다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사회에 하나의 경각심 불러일으킨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 예. 변별력 갖고 따지는 분들 계시던데 저는 변별력 문제로 발생하는 혼란은 아주 크지 않고 예. 전체적인 모든 우리 그 한국 사회에 갖는 후생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때문에 등이 허리가 휘는 상황에서 이것만 잡아도 상당히 민생고 해결되고 네. 특히나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는 실행력을 강화하면서 네. 문책할 거 문책하고 확실하게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이 지나친 사교육 부담 이게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저출산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최근 수능과 관련해선 이른바 킬러 문제라고 해서요. 학교 수업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와서 많은 수험생들의 불만을 산 적도 있죠. 다음 기사를 통해서도 관련 소식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쉽게 내야 된다.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교육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실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위한 문제,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는 수험생들이 이 공부를 할 의욕마저 떨어뜨리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능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욱 평론가님. 일단 시그널이 되겠죠. 일단 교육 정책 자체 그리고 수능에도 이렇게 담당 대입 국장을 경질까지 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교육계에 시그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쉽게 내라까지 대통령이 지시할 사안인가. 저 과거에 교육부 출입 기자도 하고 최근에 타계한 문용린 장관이나 이해찬 장관 때 이제 교육부 출입을 했었고요. 네. 이런 문제를 들여다볼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교육과정 평가원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통해서 단지 쉽게 낸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쉽고 어려운 그 변별력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수험생과 일선 학교에서 이걸 반영하게 하느냐? 굉장히 고차방 정책이거든요. 네. 그런데 무조건 쉽게 내라고 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그냥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변별력 있는 문제로 준비를 했다가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기서 갑자기 이제 다 쉬워진다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럼 나는 어떻게 더 많은 그런 실력을 과시하고 네. 나의 장점을 드러낼 것인가. 또 공부 안 했다는 학생들은 그래 쉬워질 텐데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학교 네. 현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이런 정책은 3년, 4년, 5년 전에 얘기가 됐어야 돼요. 그래야 2, 3년 전에 그 정책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공부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학교가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입시를 앞두고 나서 이렇게 내라. 네. 더군다나 고위 공무원들을 경질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나간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우려된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쓸데없이 어렵게 만들고 수험생들 골치 아프게 하는 건 분명히 사라져야 되고 사교육 없어져야 되는데 이건 과학적 해법이 아니고 합리적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1994년에 처음 수능을 봤습니다. 첫 수능 세대인데 여름에 치러진 수능은 지나치게 물수능이어서 변별력이 없었다 그래서 다음 11월에 치러지는 수능은 너무 어렵게 내갖고 그때 당시에 모든 수험생들이 좌절해갖고 이 변별력 문제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그냥 수능을 한 번만 치르자 이렇게 제도가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인식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수능이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면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많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 내서 결국에는 학원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주호 교육부총리 어제 관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수능 문제를 좀 쉽게 내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하죠. 지금 김홍국 평론가 예시하신 것처럼 교육부 대학입시국장이 6월 모의고사가 좀 어렵게 나온 부분에 대한 경질 차원에서 경질이 됐다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조상호 의원님 이게 어떤 과거 정부의 정책에서 이제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그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공조직도 있는 것 같다는 측면의 인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변경되면 다른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특히 이렇게 정권 교체로 바뀌는 경우에는 정책 기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기조에 맞춰서 그 정책을 실행해 나갈 공무원들의 좀 노력이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전 정부에 임명됐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특정 인사들이 만약에 그런 거에 발맞추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제 새롭게 권력을 가져온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당연히 그런 인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사유가 6월에 수능이 좀 어려웠다고 이거를 경질했다. 이거는 조금 구차해 보이고요. 어찌됐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부분 인사권에 대해서 시시콜콜 따져 묻고 그 부분을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물수능을 말씀하시니까 좀 이렇게 수능을 쉽게 내라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능을 쉽게 내서 사실상 수능을 자격 시험화하는 데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이제 이게 너무 우리나라 공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른바 서열표 붙이기 형식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육은 결국에는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인재들을 구성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큰 그림의 어떤 모습을 대통령께서 좀 비전으로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개별 수능을 쉽게 내라 이런 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고등 교육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과정, 그 과정 전체에서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먼저 좀 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교육 정책이라는 게 교육 정책, 교육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서부터 구조적으로 대학 서열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역대 정부가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서 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개혁과제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겠죠. 교육계에서는 수능이 어려울수록 학원 등 사교육업계만 웃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들여다보면 수능이 어려워서 시험을 못 본 학생이 많으면 재수생이 늘고 또 그러면 입시학원도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당국과 사교육업계가 카르텔을 만들어서 이런 사교육 시장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인식이 있는 거죠. 여권 관계자 역시 수능이 계속 어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사교육업자들과 결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은 아직 이런 사교육 문제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여러 정책 대안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많이 듣고 계시죠? 네, 지금 사교육 시장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요. 특히 제가 최근에 다른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접한 바로는 재수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요즘 고등학생들한테 재수가 선택이 아니라 완전히 필수가 된 수준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내신은 내신대로 또 관리하기가 어렵고 수능에서는 말로는 EBS 연계 과정이라고 하지만 이 학과 과정에서 없었던 것들을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구조 속에서 결국 평범한 서민층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따라가기가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사교육 문제가 사실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실 테고요. 이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가 직접 나오느냐 아느냐가 공무원과 관료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어떤 수능 문제라든가 이 대입의 문제까지 일일이 대통령께서 개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이 정부가 갈 방향은 이 방향이다라고 천명을 하고 또 인사조치로 보여줄 거 보여주면 그다음에는 장관부터 해서 부처 조직이 훨씬 더 신속하고 기민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권 교체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거 정부의 인사들이 산하기관에 많이 있는 것도 그렇고 정부 부처나 관료들은
제가 봤을 때 복지부동이라는 네 글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사실 이 정부의 공무원들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대체 바뀌었다는 걸 국민들에게 체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공무원 조직이 뭘 하고 있는가 모를 때가 있는데 네. 이럴 때 대통령의 말씀이나 대통령의 명확한 메시지가 그 정부 부처를 일깨우는 하나의 강한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큰 틀에서 이런 방향을 잡아주고 이 대통령실과 부처 사이에 회의를 자주 하는 것 자체는 나쁠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교육 시장과 관련한 통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초, 중,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 추이 2022년 기준으로 무려 26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GDP 규모가 2천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6조 원이 이 사교육 시장에서 형성돼 있다는 거니까 그 규모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특히 국내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1인당 GDP 규모를 비교해 봤더니 1인당 GDP의 7.79배를 만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통계가 있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해요. 박봉건 위원님께서 아까 이 사교육 문제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이 사회적으로 해결책을 도출해 가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뭐 대통령이 그 이끄는 방향, 예. 그 공교육의 정상화, 그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이게 뭐 방향이죠.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네. 그 실행력을 담보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도 지금 사교육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학생들 대부분 학교 가서는 잠을 자고 네. 학원 가서 수업을 하고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능 시험 문제 자체를 학원을 가지 않으면은 풀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모들 뭐 학교를 높은 건 다 인정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학교율이 높지만은 그만큼 네. 들어가는 돈도 많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교육비 부담이 전체 생계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 자식 뭐 좋은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네. 투잡을 뛰기도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유지되는 거는 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큰 저해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 수능 변별력 갖고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네. 공교육 과정을 거치면은 모두가 수능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네. 가장 큰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능 얘기할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킬러 문항이죠. 대표적인 게 2019년도 수능 국어 31번 문제였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일선 교사 국어 선생님에게 문제 풀어보라고 해도 풀 수가 없을 정도의 문제였다고 해서 논란이 됐고요. 저도 과거에 수능 국어 시험 문제를 봤는데 경제와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 그 한국은행 직원들에게 풀어보라고 했더니 한국은행 직원들도 잘 못 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특정 문제 가지고 이게 학생들 좀 골탕 먹이기 식의 문제는 지양돼야겠죠, 김은국 평론가님. 당연하죠. 그렇게 어렵게 과거에 그런 것 있었습니까? 입시 예. 문제 낼 때 일본에서 나왔던 문제, 어려운 문제를 예.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대로 가져다가 문제를 내거나 또는 미국에서 나왔던 문제, 그래서 논란이 됐던 사회적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내음으로써 예. 뭐 킬러 문제라고도 하지만은 예. 학생들에게는 고통스러운 학습의 문제를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쉽게 낸다고 해서 그럼 그 문제가 풀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분명히 장담하건대 쉽게 내면 또 다른 부작용으로 예. 내년에는 아마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교육 문제는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걸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100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2, 3년 전 또 5년 전 단계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나와야 되고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지향하되 그러나 여기에 연계되는 게 이제 공교육 우리 논설위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네. 공교육이 지금 정말로 좌절된 상황 아닙니까? 학생들 학교 가서는 공부하지 않고 학원 가서 공부한다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학생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예. 그러면 이거는 이 선생님들의 문제,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원단체들,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총이라든가 정교조, 다양한 단체들과 이런 문제를 놓고 또 교육과정 평가원과도 많은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정부에서 밤샘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국가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뚝딱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사실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보고를 받고 많이 이해는 하겠지만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 사회의 큰 방향의 어젠다가 교육 어젠다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 실제 시행령들이 나와야 관료들이 따라갑니다. 관료들이 현장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또 이것도 아무 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정부가 총체적으로 그리고 또 야당과 협력해서 입법도 시켜야 되고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과연 이 화두 쉽게 내라 이걸로 해결이 될까요? 저는 좀 더 세밀하고 또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토론하는 정말 방향은 맞습니다. 공교육 강화. 이 문제를 좀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네. 수능 시험 이제 한 150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수능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은 출제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신호가 실제 수능에선 어떻게 반영될지 뭐 수험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 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